오늘도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철학 이야기에서 잠깐 걸음을 멈추고 데카르트라는 사람의 삶 자체를 천천히 들여다보려 해요. 의심의 철학, 심신이원론, 좌표계, 신의 증명. 이 모든 이야기가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면 그 철학들이 훨씬 더 생생하게 느껴지거든요. 한번 가까이서 만나볼게요. 오늘의 이야기는 데카르트의 삶 고독하고 아름다웠던 한방랑자의 여정입니다. 데카르트는 젊은 시절 군인이었습니다. 철학자가 군인이라니 조금 의외죠. 그것도 여러 나라의 군대를 번갈아 다니면서요. 네덜란드 군대에 자원 입대했다가 바이에른 공작의 군대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직업 군인이라기보다는 유럽의 세상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던 거예요. 당시 유럽은 30년 전쟁이라는 거대한 종교 전쟁 속에 있었고 그 혼란 속에서 데카르트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새겼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종교와 권력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데카르트는 더욱 절실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과연 진리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른 것을 믿고 서로 싸우는가? 라고요. 그 질문이 그를 철학자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1619년 11월의 어느 밤, 독일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데카르트는 세 가지 꿈을 연달아 꿉니다. 첫 번째 꿈에서는 강한 바람에 쓸려가는 자신을 봤어요. 두 번째 꿈에서는 갑작스러운 천둥 번개를 봤고, 세 번째 꿈에서는 신비로운 책 한 권을 발견했는데 그 책에서 어느 길을 걸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만났습니다. 데카르트는 이 세 가지 꿈을 너무나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꿈 속에서 자신이 평생 가야 할 길을 보았다고 했어요. 수학과 이성의 힘으로 세상의 진리를 밝히는 것. 그는 신 앞에 평생의 서원을 했다고 전해져요. 그날 이후 데카르트는 진짜 자신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꿈에서 소명을 받은 사람처럼요. 이후 데카르트는 네덜란드로 건너가 약 20년을 삽니다. 당시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종교적 자유가 있는 곳이었어요. 가톨릭도, 개신교도, 유대교도 함께 살 수 있었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쓸 수 있는 땅이었죠. 데카르트에게 그것은 무엇보다 소중한 조건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갈릴레이가 교회 재판을 받았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주소를 알리지 않았어요. 네덜란드에 있는 동안 14번이 넘게 이사를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고요하게, 혼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연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정확한 주소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나는 잘 지내고 있어. 하지만 어디 있는지는 말해줄 수 없어 라는 식으로요. 그게 고집이나 이상함이 아니에요. 방해받지 않고 싶었던 거예요. 생각이 깊어지는 그 고요한 시간을 지키고 싶었던 거죠. 외로웠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로움이 그 깊은 생각들을 낳았겠죠. 사람이 꽉 찬 곳에서는 결코 나오지 않는 생각들이 고독한 방 안에서 자라나는 거니까요. 그 고독한 삶 속에 잠깐 따뜻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지내는 동안 데카르트에게 딸이 태어났어요. 이름은 프랑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함께 살던 가정부였어요. 데카르트는 이 아이를 자신이 직접 키우겠다고 했어요. 사생아라는 당시의 눈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프랑신은 그에게 정말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평생 혼자 유럽을 떠돌며 연구만 하던 사람에게 그 아이는 아마도 처음으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였을 거예요. 아이가 자라면 학교에 보내고 제대로 교육을 시키겠다는 계획도 세웠다고 해요. 그 세심한 계획 속에 데카르트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 프랑신이 5살이 되던 해 성홍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데카르트는 그 죽음 앞에서 엄청난 슬픔에 빠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이성으로 풀어내려 했던 사람이 5살 딸의 죽음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철학도 어떤 논리도 그 슬픔을 달래줄 수 없었을 거예요. 나중에 친구에게 쓴 편지에서 이 슬픔을 살짝 내비쳤는데 그게 더 가슴 아파요.
원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사람이 조용히 털어놓는 슬픔이니까요. 딸의 죽음. 그것이 데카르트의 삶에서 가장 깊은 상처였을 거예요. 이성으로 다 풀어낼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고 상실이라는 것을 데카르트도 온몸으로 느꼈겠죠. 그리고 데카르트의 마지막 이야기가 있습니다. 1649년 그의 나이 53세. 스웨덴의 여왕 크리스티나로부터 초청이 옵니다. 당대 최고의 철학자를 직접 만나 가르침을 받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여왕 크리스티나는 23살의 젊은 여왕이었지만 여러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고 철학과 예술에 깊은 관심을 가진 영특한 인물이었어요. 겉으로는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 중 하나가 직접 초청한 거니까요. 데카르트도 오랜 망설임 끝에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여왕은 새벽 5시에 수업을 원했어요. 새벽 5시. 평생 오전 11시까지 침대에 있었던 사람에게 그것이 얼마나 힘든 조건이었을지요. 게다가 스웨덴의 겨울은 혹독합니다. 영하 20도,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추위. 매일 새벽 그 차가운 공기를 뚫고 마차를 타고 왕궁까지 가야 했어요. 데카르트는 도착한 초기부터 추위와 피로로 몸이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도 약속이니까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왕궁으로 향했어요. 어릴 때부터 약했던 몸으로 그 추위 속에서요. 데카르트의 몸은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스웨덴에 도착한 지 불과 4달 만에 그는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1650년 2월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홀로 차가운 북쪽 나라에서 어릴 때부터 약했던 그 폐가 결국 그를 데려간 거예요. 53년의 생애였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를 잃고 평생 유럽을 떠돌고 딸을 잃고 이국 땅의 겨울에서 삶을 마쳤습니다. 그 삶이 쓸쓸하게 느껴지나요?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동시에 어딘가 아름답게도 느껴져요. 가장 외로운 자리에서 가장 깊은 생각이 나왔으니까요. 아무도 없는 고요한 방 안에서 혼자 의심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마침내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 말이 40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우리 앞에 살아 있습니다. 위대한 것은 꼭 화려한 자리에서 나오지 않아요. 가장 고독한 순간, 가장 조용한 방 안에서 태어날 수 있어요. 혼자라는 것이 부족함이 아니라 어떤 때는 가장 깊은 것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데카르트의 삶이 그것을 보여줬어요. 오늘은 데카르트의 삶, 고독하고 아름다웠던 방랑자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 시리즈의 마지막 편입니다. 데카르트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의 철학이 지금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천천히 정리해 볼게요. 6편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오늘도 고마워요.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마지막 편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데카르트의 삶에서 또 하나 인상 깊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데카르트는 편지를 아주 많이 썼어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편지가 수백 통에 달해요. 당시 유럽의 많은 학자들과 서신을 교환했는데 그 편지들이 일종의 학문 네트워크였어요. 인터넷도 학술지도 없던 시대의 편지가 지식을 전파하는 방법이었거든요. 그 편지들을 보면 데카르트가 얼마나 꼼꼼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는지가 보여요.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려 애썼어요. 특히 보헤미아의 엘리자베스 공주와 나눈 편지들은 정말 감동적이에요. 엘리자베스 공주는 데카르트의 철학을 깊이 공부한 지식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당신의 철학으로는 마음이 어떻게 몸에 영향을 주는지 설명이 안 된다고 직접 지적했어요. 데카르트는 이 비판을 정면으로 받아들였어요. 공주의 예리한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철학을 더 발전시켰죠. 위대한 철학자가 젊은 공주의 날카로운 지적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 겸손함이 참 인상 깊어요. 데카르트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피했지만
편지를 통해서는 활발하게 대화했어요. 고독하게 살았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어요. 그 편지들이 그의 삶에 온기를 불어넣었겠죠. 데카르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스웨덴에서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데카르트는 가톨릭 신자로서 마지막 의식을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스웨덴은 개신교 국가였고 가톨릭 신부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다행히 마지막 순간에 신부를 만날 수 있었다고 해요. 그의 임종 직전 이야기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죽기 직전에 영혼이여, 이제 때가 되었다 라는 말을 했다고 전해져요. 진위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평생 영혼과 몸의 관계를 탐구했던 사람의 마지막 말로는 참 어울리는 말이에요. 데카르트의 시신은 처음에 스웨덴에 묻혔어요. 그런데 17년 후 그의 유해는 프랑스로 옮겨져요. 고국에 묻어달라는 생전의 뜻에 따라서요. 그리고 지금은 파리의 생제르 맹데프레 성당에 안치되어 있어요. 평생 유럽을 떠돌던 방랑자가 죽고 나서야 고향 가까운 곳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사실이 참 여러 감정을 불러일으켜요.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 살고 싶었던 사람이 죽고 나서는 파리의 한 성당에서 영원히 쉬고 있다는 것이요. 데카르트의 삶에서 또 하나 인상 깊은 장면이 있어요. 그가 군대에 있을 때의 이야기예요. 겨울이었어요. 전투가 없는 계절이라 군인들은 하루 종일 시간이 남아 돌았어요. 데카르트는 그 시간을 이용해 어느 작은 방 안에 홀로 틀어박혀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밖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는 한 사람이 세상의 진리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전쟁과 철학, 폭력과 사유. 이 극단적인 두 세계가 한 사람의 삶 속에서 함께 존재했어요. 데카르트는 전쟁의 공포와 폭력을 눈으로 보면서 더욱 간절하게 진리를 찾고 싶었을 거예요. 혼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 폭력이 부수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이성이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 삶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혼란스럽고 아프고 두려울 때 어떤 사람들은 더욱 깊이 생각하고 더욱 간절하게 의미를 찾아요. 데카르트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의미 찾기가 결국 위대한 것을 낳았어요. 삶이 힘들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묻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데카르트가 보여줘요. 데카르트의 마지막 여행에 대해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볼게요. 스웨덴으로 가기 전에 데카르트는 오랫동안 망설였어요. 당시 그와 편지를 주고받던 친구들은 가지 말라고 했어요. 스웨덴의 추위가 몸에 맞지 않을 거라고, 여왕의 요구가 너무 무리하다고요. 데카르트 자신도 그걸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갔어요. 왜 갔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그가 고독에 지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평생 혼자 살면서 마침내 자신의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거절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요. 젊고 영리한 여왕이 당대 최고의 철학자를 직접 찾아오겠다고 나선 거잖아요. 그 마음이 감사했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데카르트의 마지막 여정이 비극이기만 한 건 아니에요. 평생 혼자 걸어온 사람이 마지막에는 자신을 알아봐준 사람 곁으로 갔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비록 그 겨울이 너무 혹독했지만요. 우리 삶에서도 누군가 나를 알아봐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그리고 그 인정 때문에 때로는 무리한 것도 하게 된다는 것이 데카르트의 마지막 여행에서 느껴져요. 데카르트의 삶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장면이 있어요. 그가 네덜란드에서 연구하던 시절의 이야기예요. 데카르트는 시련스테르담에 살 때 정육점이 내다보이는 집에서 지냈어요. 그리고 직접 정육점에서 동물의 내장 등을 가져와서 해부 실험을 했다고 해요. 철학자가 해부 실험을 했다니 좀 놀랍죠? 그런데 데카르트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로 검증하려 했어요. 그게 그의 방법이었어요. 말로만 하지 않고 직접 보고 확인하는 것. 그리고 그 실험들을 통해 심장이 어떻게 피를 보내는지, 신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당시로서는 아주 앞선 이해를 갖게 됐어요. 훗날 의학 발전의 씨앗이 된 거예요.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것과
직접 실험하고 확인하는 것을 함께 한 사람. 그게 데카르트예요. 생각과 행동, 이론과 실천이 그 안에서 함께 살았어요. 데카르트의 삶을 돌아보면서 저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그는 평생 가장 단단한 진리를 찾으려 했어요. 의심의 방법으로, 이성의 힘으로, 수학의 언어로. 그리고 그 탐구가 세상을 바꿨어요. 그런데 그 위대한 탐구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는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몸이 약했고, 혼자 살았고, 딸을 잃었고, 외로웠어요. 스웨덴의 겨울에 지쳐서 떠났어요. 완벽하지 않은 삶이었어요. 그런데도 그의 생각은 지금 여기까지 살아있어요. 그게 참 위안이 돼요. 완벽한 삶이어야만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불완전하고 힘들고 외로운 삶이어도 그 안에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질문했다면 그 흔적은 사라지지 않아요. 데카르트가 그걸 보여줬어요. 고독하고 아름다웠던 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내 삶을 돌아보게 돼요. 힘들었던 시간들이 사실은 가장 깊은 무언가를 키우던 시간이었을지 모른다고요. 외로웠던 순간들이 나를 나이게 만든 시간이었을지 모른다고요. 여러분의 삶도 그런 아름다움을 품고 있어요. 어느 날 그것이 드러날 거예요. 데카르트처럼요. 데카르트의 삶이 보여주는 것처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혼자여도 괜찮아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그 안에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살아간다면 그 삶은 충분히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아름다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데카르트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이거예요. 불완전한 삶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 고독한 시간도 낭비가 아니라는 것. 힘든 상실도 더 깊은 무언가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쌓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것. 여러분의 삶도 그런 아름다움을 품고 있어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가장 외로운 시간이 가장 깊은 것을 만들어요. 데카르트의 삶이 그걸 증명했어요. 여러분의 고요한 시간도 그렇게 소중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데카르트처럼 외롭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생각을 멈추지 마세요. 그 생각들이 언젠가 빛이 될 거예요. 생각하는 당신은 존재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